40억 때문에 점점점입니다. 이거 저희가 몇 번 다뤄드렸었던 이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형에 대한 사건 후속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 형 40대 피의자 어제 재판에 넘겨졌네요. 네, 맞습니다. 이 검경이 수사를 한 끝에 검찰이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게 앞에 체크포인트에서도 봤지만 한 40억 원대 되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냐는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28일이었죠. 이 동생을 수면제를 이용해서 이 의식을 잃게 한 뒤에 이 한 하천에 빠뜨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요. 당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동생에 대해서 실종 신고를 했어요. 원래 이 피고인이요. 이 지적장애 있는 친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나가서 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CCTV에 잡힌 걸 보니까 동생과 그 시간에 함께 있었어요. 이 충분히 의심스러운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살인 사건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는데 결국에 이런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이 검찰 수사를 끝내고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게 결국 부모가 남긴 40억 원의 그 유산 이거를 갖다가 인터셉트를 하려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모님이 4년 전에 아버님이 먼저 쓰러지시고 어머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셔서 두 분이 뭐 거의 동시에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남은 재산을 동생과 함께 상속을 받았는데 이 동생은 지적장애 2급이기 때문에 후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걸자 아무래도 이 소송으로 인해서는 뭐 법정 상속분이 있으니까 그대로 나눠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범행을 좀 계획해서 저지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모두 자기가 다 독식하려면 동생이 없어져야겠다 이런 그렇죠. 욕심을 내고 이런 범행을 실행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눠 가졌으면 말이죠, 손 변호사님. 네. 그래도 그 정도도 먹고 살기에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욕심 부리다가 지금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뭐 누구나 욕심이 있는데 그 정도가 과하고 또 그 욕심을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쓰면 그에 따른 또 대가를 또 치르게 되는 거죠. 예.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사건 넘겨받은 다음에 추가적인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그 범행 과정, 범행 경위를 밝혀내고 이제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부검했더니 그 사망한 동생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형태로 범행을 했는가 확인해 봤더니 우선 살해 직전에 동생에게 술을 섞은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변으로 데려가서 어제 그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서 먹인 다음에 아하. 잠들게 하고 물에 빠뜨려 익사하게 해서 이제 살해한 건데 그럼 이 수면제를 어떻게 구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제 그 지인들에게 수면제를 좀 구해달라, 가지고 와라 라는 그런 요구를 해가지고 다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미리 구해둔 수면제를 약으로 속여서 이제 동생 살해 과정에 사용을 했고 그래서 단순히 살인죄로만 기소된 게 아니고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향정 성분이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함께 이제 기소됐습니다. 예. 교수님, 이런 류의 어떤 유산 분쟁 과정에서 생기는 형제 간의, 가족 간의 뭐 살인 사건 같은 거 좀 많이 좀 접해 보셨었나요? 네,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은 형제 간에 이제 뭐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들과도 상당히 이 관련성이 많은 사건으로 지금 이제 추정 중입니다. 부모님도 굉장히 의문에 이제 사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연이어 결국은 이 이제 형제까지 사망에 이르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도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밝혀져야 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단 뭐 마약 범죄를 인지해서 기소했다 뭐 이런 지금 얘기도 아까 손 변호사님이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약물 수면제 문제. 그러면 어떤 처벌이 또 가능해지는 건가요? 네, 일단 이 살인할 때 반드시 수반되는 예를 들어서 뭐 의복, 뭐 칼로 이제 뭐 자상을 입혔을 때 의복 손실 이런 경우는 별도의 죄로 포함되지 않고 그냥 포함되는 죄로 그냥 하나의 범죄로 되는데 이 경우 약물을 이용했다. 약물 중에서도 이 마약 성분,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먹여서 수면 상태에 빠뜨린 다음에 또 익사시킨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행위라고 봐서 별도의 범죄라고 봐서 이 범죄 각각 성립이 되고 이것은 이제 재판 단계에서 뭐 양형 부분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예.
자, 아까 이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정말 좀 소름 끼치는 게 저희도 전번에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이 부모님의 죽음에도 이게 뭔가 좀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형제의 부모가 2017년 6월쯤에 함께 비슷한 시기에 숨졌습니다. 하루 간격으로 숨졌는데 그 당시에 특별한 지병도 없었고 건강에도 큰 이상이 없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 부모와 형제가 함께 식사를 했고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이 소주를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근데 오늘따라 좀 술 맛이 쓰다 이런 말을 했는데 동생이 주변에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뒤에 세상에.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쓰러졌고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일단 뇌사 상태에 빠진 뒤에 이거를 연명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형, 지금 피고인으로 살인 혐의, 동생을 살인한 혐의로 피고인으로 넘겨진 그 형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호흡기를 떼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친척들이 아니 며칠이나 됐다고 아버지가 누군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그런 결정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런 결정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병원에는 이 아버지가 쓰러져 있고 어머니가 이제 간호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계속 간호를 하다 보니까 친척들이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라라고 해서 이제 집에 잠시 여분의 옷을 챙기러 들렀는데 다음날 아침에 동생이 집에서 이 욕실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의심스러운 거는 현장에서 컴퓨터로 작성해 뽑아둔 유서가 있었고요. 하루 뒤쯤 아버지도 함께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루 간격으로 이게 숨을 거뒀는데 이 과정에서 동생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과연 부모의 죽음은 어떤 이런 형과의 연관관계가 없었겠느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동생을 지금 수면제를 먹여서 익사를 시킨 그래서 살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술을 마셨는데 소주 맛이 쓰다. 이러니까 왠지 또 뭐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고 말이죠, 교수님. 네, 뭐 굉장히 의심스러운 진짜 하루 만에 부모님이 갑자기 다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일단 얼마나 되겠어요. 더군다나 뭐 사망 직후에 장례도 치러야 되고 하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집에 가서 컴퓨터로 유서를 써놓고 그리고는 이제 아마도 뭐 목욕탕에서 쓰러진 걸 자살로 몰아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부분도 굉장히 의심이 되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덮인 거예요. 2017년에.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두 장례를 치르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이 덮이고 유산을 상속받아서 이제 동생과 나눌 이제 뭐 당면 과제 앞에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지금 65세고 엄마가 65세고 아버지가 69세거든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65세를 먹은 전업주부로서 평생을 보내신 여성들이 유서를 쓸 때는 컴퓨터로 작성할까요? 맞습니다. 네,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을 해놓은 유서가 있었다는 건데 예. 이 부분이 도대체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제 하루 만에 뭐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었는데 왜 그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하는 게 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똑같은 이유로 동생을 죽여도 부검을 안 하고 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이제 그래서 지금 익사 비슷하게 몰아가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인 거죠. 네. 그러네요. 진짜 뭐 요즘에 뭐 어르신들도 컴퓨터를 잘 쓰시긴 하지만 글쎄 유서를 컴퓨터로 해서 그걸 뽑아서 출력을 해서 이렇게 놓고 하셨다? 자, 그런데 손 변호사님 네, 전력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전과가 있었어요. 95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만 18세였기 때문에 소년법상의 소년일 때입니다. 이때 이제 좋아하던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과 교제하던 사람이 제 친구의 형입니다. 그 친구 형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불을 질렀어요. 네, 지르려고 한 거죠. 그래서 현주원조물 방화 미수로 이제 처벌을 받았고요. 그리고 범죄로 인정돼서 처벌받은 사안은 아닙니다만 좀 의심되는 게 또 있어요. 이거 역시 불과 관련된 건데 당시 그 부모님이 그 차려준 식당이 있었는데요. 그 식당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화재보험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험금을 받았는데 지인에 따르면 그때 그 6천만 원 받았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전과도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의심할 만한 사건도 있기 때문에 예. 더더욱 이번 사건과 또 그 과거 그 부모의 죽음 관련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야, 교수님, 저 이 얘기 들으니까 더 약간 18살에
불을 지르는다는 거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지른 이유가 그게 이제 특이한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동네 선배 여자가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소유하려고 결국은 그 여자의 뭐 함께 있던 애인네 집에 이제 그 불을 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럼 불을 지르면은 그 여자를 소유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생각 자체가 이게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더군다나 돈이 필요해서 결국 식당에다 불을 내서 보험금을 탄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예. 결국은 가장 손쉽게 경제적 이득을 편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줄 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유산 상속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결국 여러 번의 성공한 전력이 있는 자가 결국 꼬리가 길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검거되기에 이르렀는데 과거력을 뚜껑을 열고 보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 사람은 뭐 거의 조발비행에다가 사실 인명피해도 뭐 감수하는 이런 사람이다 보니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범주에선 되게 벗어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